예탁금 100조, 삼성전자 20만원 됐어요. 3개월 후에 부동산 무조건 오릅니다. 예탁금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주식만 생각할 거예요. 주식시장에 예탁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이럴 때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현재 20만원 됐고요. 30만원으로 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 것은 증권 예탁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그동안의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코스피가 2009년 1분기 급반등 이후 2011년 2분기까지 상승, 2017년 1분기 급반등 이후 2018년 1분기까지 1년간 상승 랠리, 2010년부터 2017년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주가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죠. 사람들의 돈이 주식 통장이냐 아니면 은행이냐, 어디를 갈지 고민 중인 돈, 주식 예탁금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당시에도 주식 호황 덕분에 예탁금이 최고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4, 5개월 후에는 부동산이 따라 올라갑니다. 2009년 주식 예탁금이 2월에 폭증한 이후로 서울 아파트도 2월에 반등, 8월 동안 고조로 뛰었고요. 2015년 주식 예탁금이 4월에 폭증한 이후로도 서울 아파트 4월 급상승 후에 1년 넘게 상승했었죠. 지금 2023년에도 예탁금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이 또 올랐죠. 2024년도 예탁금이 또 올랐어요. 24년 부동산도 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현 시점 예탁금이 사상 최고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20만원, 하이닉스가 100만원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정은 오겠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돈이 부동산으로 쏘게 됩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작년 2025년 연말에 보시면 부동산이 떨어져야 할 때인데 부동산이 떨어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부동산의 정석적인 패턴은 연말과 겨울에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겨울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책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탁금이 이렇게 연속된 상승을 보이고 그 상승력에 의해서 부동산이 더 오르게 된다? 여러분, 주식을 이 고점에 잡고 싶으세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다 꺾이는 순간 이 예탁금은 빠른 속도로 다른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곳은 두 군데예요. 1번 미국 주식, 2번 부동산.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할 거고요. 남자분들은 주식 많이 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주식 많이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나 부동산에 대한 걸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않기 위해서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연도에 주식만큼 부동산이 하반기에 오를 겁니다. 그 예시를 보려면 2021년, 22년 상황을 보면 돼요. 20년, 21년, 22년 그때 주식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더 많이 올라오는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확정된 돈으로 이미 회복했죠. 그리고 심지어 더 올라갔습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안정된 돈으로 옮겨가시겠어요? 아니면 더 배팅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는 1년 전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4배가 올라서 20만원입니다. 이 지점에서 2배가 또 올라서 40만원이 될 확률은?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보시는 아파트 6억짜리가 7억이 1년 내에 안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청주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청주의 메인 단지가요, 무려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그 아파트 건너편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는 돈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이 덜 보일 뿐이에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많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저도 주식을 18살 때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 시기에 주식을 안 하고 부동산에 집중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차피 다 부동산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주식 하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요, 주식 업다운에 멘탈이 나가느니 그냥 부동산 기다리면 그 오르신 모든 분들이 돈을 싸들고 결국은 부동산으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다 파실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한 번 더 벌겠다 생각을 하지 삼성전자 100만원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진 않잖아요. 남들도 다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집, 우리 가족 보금자리 만들고 살고 있는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야죠. 저도 미국 주식에 물려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더 부동산이 참 따뜻한 자산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묶인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부동산을 해보니 부동산은 잘 골라 넣으면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점을 계속 조금씩 높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만약에 지금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시면요, 더 하셔도 되죠. 그런 분들 있으시겠지만 주식 수익이 아쉽거나 주식 빨리 못 들어가서 조급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보시죠. 제가 30년 주식 해봤지만 지금 같은 장에 조급해서 들어왔다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따뜻한 집 한 채 똑바로 잘 사고 나면 이번 장은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주식하십시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오히려 자산의 확장도 빠를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5월 9일 안에 막자 못하시면 안 돼요. 5월 9일 이후에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주식도 애매모호하고 부동산도 애매모호하고 양쪽 다 못 잡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매우 오른 주식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이미 그 주식의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맞춰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마지막 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딴 데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우추 남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X를 보면 다주택자 족치겠다고 서슬이 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특가 할인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일어나면 X부터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또 밤새 어떤 말씀하셨는지 체크해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황금부츠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요즘 유행인가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SNS를 아주 즐겨 하시죠. 정부가 다주택자 집 팔라고 회초리 들고 후려쳐서 짜는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최종 종료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살아나면요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이면 30%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고 세율이 82.5%가 됩니다. 양도차익을 거의 다 뱉는 거죠. 심지어 양도세 중과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지고요. 그러니 지금 애매한 거 5월 9일까지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으로 다들 매물 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까요? 매물을 내놓는 건 다주택자 중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이 내놓을 겁니다. 종부세랑 이자랑 감당이 힘드니까요.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임대주택도 안 되고 이제는 갖고 있는 채수가 2채 이상 넘어가도 돈을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없는 돈을 짜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규제 회초리를 들고 있으면 매물로 내놓게 되는 집들이 되는 거죠. 자산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시세 차익으로 인플레 방어가 되는 똑바로 있는 부동산 자산과 각종 세금과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원래 세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매가 차익 구조에 세팅했던 물건들이 드디어 이제 임대주택 말소와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바로 그런 거죠. 이번 정부가 작정하고 잡는 게 임대사업자예요. 제가 임대사업자 안 한 걸 얼마나 잘하게 생각하는 건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임사가 말소가 되면서 임대사업자 특례 장특공 이득이 없어져 버린 집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될 때는 임대사업자로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랑 장특공 70% 먹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카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임대사업자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지금 금매로 토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매 매물이 개꿀일 것 같아도 지금 부동산은 쌍봉 모르면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 20% 할인된 금매라고 다 같은 매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이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망하는 K 양극화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쌍봉의 형태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과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상승기 시장은 방사상 형태였습니다. 핵심지 대장 물건이 상승하면 그 여파가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스타일이었죠. 시간차를 두고 대장을 따라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었죠. 앞에 머리가 꿀렁하면서 움직이면 뒤로 몸통과 꼬리까지 순차적으로 꿀렁꿀렁 가격이 뒤돌아 출렁대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턴이 23년, 25년 상승에는 쌍봉으로 바뀌었어요.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만 확실하게 올라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쌍봉 분포이자 곧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1급지 집값이 독주를 하고요. 2급지나 3급지는 이렇게 소외당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왜 저쪽에 신고가가 나오는데 내 집은 안 올라? 하는 말들이 나오는 시장, 가는 놈만 저 멀리 가버리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상승장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쌍봉 분포 패턴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되면 더 잘 되고요, 안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실거주 시장이라서 메인만 빼고 나머지는 굳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자산 분포 등 다양한 지표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서울 고가 지역을 필두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또는 저가 주택 시장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각자의 가격대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전체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같이 하락해도요, 상승장에서는 특정 지역이 최근 3년간 10% 20% 상승할 때 다른 지역은 오히려 하락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냥 뭐 없는 추정이 아니라요, 팩트로 그렇습니다. 자료 볼까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 집가 상승률은 0.2% 정도 됩니다. 특히 서울은 2022년 바닥을 찍고 지금 독주하듯
쭉 올라가고 있죠. 전국 평균과 경기는 무난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인천과 지방은 그래프 보시면 오히려 2025년 들어서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전국 평균값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인천이나 지방 같은 곳은 이제 수익률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급매가 나온다고 해서 쌍봉 분석 없이 매물 잡으시면 완전 물려요. 제가 21년을 경험하면서 뚜렷하게 안 게 있어요. 오를 땐 다 같이 오르는데 매도는 되는 데만 정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걸 보고 제가 갭 투자로 따라 사라는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가 올려서 따라간 거였는데 이제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매물을 매도를 받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고요. 양도 차익은 말 그대로 팔아야 차익이 남는 건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매도가 안 돼버리면 차익이고 뭐고 없는 거죠. 매도가 안 된다는 건 자산 가치가 매도를 통해 이익으로 환원돼서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냥 뭐 투자가 망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우린 돈 없으면 부동산 못 사. 심지어 돈이 있어도 부동산 사기 힘든 세상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변화한 시장을 해석 못하면 투자 성패가 극악으로 갈리는 판이라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집 사려고 해도 빡셉니다. 서울 25개구랑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토어제에 집 사려면 사도 되는지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후에 4개월 내에 내 돈 다 땡겨서 잔금 내고 등기치고 전입하고 나서 2년 실거주 의무까지 해야 돼요. 이 허들 다 넘을 사람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뿐인가요? 남의 돈으로 집 사도 안 된대요. 실거주 의무란 게 결국 전세 끼인 갭투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출 한도도 줄여버렸죠.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넘으면 2억으로 제한됩니다. 생 현금 준 사람 아니면 집 살 생각하지 말라고 세입자 돈이든 은행 돈이든 남의 돈으로 집 사는 수요를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때려잡느라고 잠깐 열린 금매 시장에 발 들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모르고 사시면 너무나도 속상한 결과를 맞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매도하고 남은 자금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주택에서 건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쌍봉 효과를 아셔야만 건물 투자에 성공합니다. 비싼 게 더 잘 팔리고 싼 건 아예 안 팔리는 현상은요, 비싼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 거래량 및 거래 금액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1월 기준 매매 건수 보면요, 단연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물은 더 심각한 쌍봉 효과가 나타내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구인 중구, 그 다음에 성수동으로 핫한 성동구 등이 뒤로 있죠. 나머지 뭐 노도광요 잽이 안 되죠. 전형적인 쌍봉입니다. 따라서 쌍봉의 시대란 건 싸다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비싼 데에서 비싼 걸 골라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거래 건수뿐만이 아니라요, 매매 거래 금액 또한 쌍봉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장을 넘어서 건물 시장으로 가면 쌍봉 효과는 금액에서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매 거래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중구랑 강남구죠. 명확하게 대기업 건물이 자리 잡고 상업지 발달한 곳에서 확실하게 치고요. 나머지 지역은 건수로 보면 좀 거래됐구나 싶었던 곳들도 실제 거래액을 보면 되는 지역에 비해 낮은 거래대금 규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안 좋은 지역이란 게 틀린 말이 됩니다. 거래 금액을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쌍봉 효과는 거래 건수와 거래 가격을 동시에 해석해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2025년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와 매매 거래 대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흥미롭게도 거래량은 비슷한데요, 거래 금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좋은 물건이 더 비싼 곳에 더 대출로 들어가는 거고요. 쓰레기는 아예 노터치 한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대비 2025년 11월에는 17% 정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거래 금액이 70% 늘었어요. 거래 건수가 비슷한데 거래 금액 규모가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건 매수자가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비싼 값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물건만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붙고요, 그 물건 권역에서만 돈이 쏠린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쌍봉 효과란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지역에 특정 물건만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딱 그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부동산 세팅하신 분들은 그걸로 좋은 거 하나 더 산다는 거. 우량한 부동산 A를 담보로 우량한 또 다른 부동산 B를 매수할 수 있는 게 숨겨진 빅이죠. 그래서 비싼 아파트, 비싼 건물을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산을 담보로 놓고 추가 대출을 뽑을 수 있는가, 여기에 예스란 답이 나오는 계산까지 더해서 투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동향이 드러난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쌍봉 효과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걸 발판으로 더 좋은 자산을 추가하면서 나도 내 새끼까지 인생을 바꿀 부의 규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조치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저격하는 VIP의 엑셀 포스팅이 자꾸 늘어나는 시점이 참 예사롭지 않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딱 5월 9일입니다. 5월달, 뭘까요? 선거. 5월 초까지 다주택자 급매물들이 소화돼야 하는데 토어제 허가받는 1개월 정도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매수가 끝나야 됩니다. 타이밍이 죽이는 게 그 다음에 2026년 6월 3일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한두 달 전에 금매들의 실거래가가 찍히면 집값이 진정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게 바로 정치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정치라는 늘 말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6월 선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미 X에 선전포고하셨죠. 이놈의 적폐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선거를 치른 정부는 자, 드디어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을 신나게 실행할 겁니다. 높아진 가격에 각각의 집에 세금을 매기는 것, 이게 정부의 다음 계획인 건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죠. 그리고 팔 거에 팔고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노른자 자산을 더 꽉 쥐고 자산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4년을 최소한 버틸 거니까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물 때문에 가격이 잠깐 하락됨을 맞았지만 떨어지는 건 일시적입니다. 다주택자들은 현금 흐름을 무기 삼아 아예 다주택자로 가거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에 플러스 건물 여러 개로 넘어가는 등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쫄지 마세요. 정부는 정책, 우리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시장의 당근과 회초리라는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근은 안 내놓습니다. 의지가 아주 굳으시잖아요. 지금 이 모든 정책의 엔딩은 금리 인하로 갈 겁니다. 부동산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금리 인하를 해야만 모든 게 평안해지기 때문이죠. 실물 경기가 나쁘면 돈이라는 혈액을 수혈해서 돈을 퍼뜨리거나 마지막엔 결국 금리 인하로 모두가 이자를 덜 내게 만드는 게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또 제가 올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대출 규제, 이 전세 에스크로가 나오면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 부동산 시장의 모든 기조는 싹 다 바뀔 겁니다. 이 흐름을 그때그때 똑바로 해석하고 K양극화와 쌍봉 효과 등 시장의 변화 양상을 알고 움직이셔야 돈을 버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멘트에 흔들리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계속 연구해봐야죠. 저도 같이 연구해보고 내용을 또 진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괜찮았죠? 더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길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파트 집값 추이를 알려고 환율을 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9년엔 금리가 집값을 알려준다. 그래서 2019년엔 금리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얘기를 모두 다 반박했습니다. 환율을 보면 부동산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부터 금리를 보면 집값이 보인다고 했던 거 그때 당시엔 맞는 말일까요? 지금은 맞는 말이 되었죠.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우측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집값 추이 그래프는 어디서 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 매매 가격 증감률 추이를 찾으세요. 한국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니 사람들의 카더라가 아니라 리얼이죠. 이 값은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월 이 값을 뽑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는 핵심 공식 통계이니 잘 알아두십시오. 지난 10년치 월별 주택 매매 가격 증감률 그래프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전국 증감률과 비교해서 서울 강남과 서울 강북을 구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당장 강남에 집 살 수도 없는데 강남 집값을 왜 보냐고요? 강남 집값의 움직임은 다른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방의 집값 움직임을 이끄는 만큼 우리가 강남 아파트 값이 앞으로의 추이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은행 대출금리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뽑아온 대출금리 그래프와 월별 주택 그래프, 매매가격 증감률 추이를 비교하면 느낌이 딱 오죠.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에요. 대출이 많아지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인플레 막는다고 금리 올리자 집값 매매 가격 증가율 추이가 꼬꾸라지잖아요. 대출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오르고요. 대출금리가 확 튀어오르면 집값이 내려 꽂힌다는 거죠. 2019년 당시에 아파트 수급을 말씀하던 분들은 금리를 봐야 집값 추이가 보일 거라던 저를 비웃었어요. 금리가 뭔 말이야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 진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집값이 명확하게 반대로 움직였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건물로 넘어오면서 제 예상에 따라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과 저는
집값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집값, 금리를 보면 된다. 이제는 당연한 명제가 되었죠. 금리에 따라 반대로 집값이 움직인다. 근데 말이죠, 이것만 알면 될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크로스에서 보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2024년, 25년에 금리가 다시 내리기 시작할 때 월별 주택 매매 가격을 보시죠. 전국 집값이 다들 금리에 반응해서 살아나고 있는데 누가 더 잘 살아나고 있죠? 강남입니다. 전국보다 강북, 강북보다 서울, 강남의 매매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떡락에 비해 비싼 집들이 더 빠르게 떡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 상승은 좀 멈췄고 조금씩 내리는 단계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불경기에 풀린 돈까지 많아서 한국은행에서 돈은 풀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지막 카드를 못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장이 될 걸 알고 있는 거죠. 조금 내렸다고 지금 이 정도인데 더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데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요. 시장 경제가 망가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금리가 더 내릴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집값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스무스하게라도 방향성은 상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 예상을 위해서 금리도 보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도 봅니다. 이제 숨겨왔던 나의, 오늘 이거 오픈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하트 있다. 자, 바로 뭘까요? 하트?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는 환율을 보면서 집값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저의 비장의 필살기 중에 하나인 환율과 집값 그래프로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지표,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요. 요새 달러값 진짜 장난 아니죠. 1480, 90원 찍다가 이제 드디어 내려왔잖아요. 아휴, 1달러에 1,300원대도 높다고 했는데 이제 1,500원까지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천장이 어디 할 만큼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 등판해서 그 상승세가 주춤해졌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채권이 달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좀 하면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환율 그래프와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그래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파트 매매가격도 2022년 말에 한번 떨어졌다가 23년 초부터 둘 다 쫙 같이 오르죠. 중간에 트럼프가 나 전 세계로 관세 때릴 거야 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발표로 대출 안 돼, 네 맘대로 못 사, 토지거래 허가 받아, 이런 이벤트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떡락할 때 비싼 자산들이 가격이 즉각 상승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집값, 원달러 환율 봐야 된다. 이제 믿겨지시죠? 원달러 환율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따라간다니까요. 이렇게 남들보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전국보다 서울, 강남 그래프를 보시죠. 매매가격 지수 보면 전국보다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같이 집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확실하게 오르죠. 이젠 저의 미천이었던 부동산으로 돈 버는 비밀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린 겁니다. 첫째, 금리 보시면,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보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집값 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를 통해서 나머지 집값들이 다 따라오르는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왕지사 영끌 제대로 할 때 가능한 비싼 지역을 사라고 하는 이 이유가 제일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금리 하락과 원달러 환율이 망가져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알고 보면 결국은 부동산은 의외로 중심지 물건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제대로 된 자산, 화폐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방어하는 자산이 진짜 중요한 자산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담으로 여자분들이 좋아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부동산판의 위너 뭘까요? 부동산 어디 동네 사면 확실히 수익 난다. 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매출을 확인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2024년 1조 7천억, 2025년에는 드디어 연매출 2조를 찍었다고 합니다. 연매출 2조가 찍히는 백화점 주변의 아파트들은 충분히 오른다는 뜻이죠. 판교 아파트 값이 충분히 올랐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현대백화점 판교도 연매출 2조 찍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가 신세계 강남, 현대 압구정, 잠실타워, 그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따라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환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부 다 자산 방어가 된다는 굉장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아파트도 잠실 판교 아파트들도 22, 23년에 다 떨어졌지만 이미 그 값을 반등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강남 서초 아파트는 물론 잠실이나 판교의 아파트처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자산을 사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한마디로 살 수 있는 만큼 비싼 걸 더 사야 더 비싸지는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분 자본주의 사회의
또다시 살아남는 위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심지 자산은 사야 되고 중심지 자산이 자선 방어가 된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들은 대를 넘어서 다시 다음 대로 자기의 자산을 물려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자기의 자산이 좀 더 중심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황금우측 부동산 남택수였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수치와 데이터로 부동산 방향을 새롭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신통방통하게 금방 새집 주겠다는 서울시 사업,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올해 1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제명시키는 걸 보고 세상 일은 모르지만 여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수복 시나리오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재편도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통, 모아의 아버지가 떠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은 재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죠. 신속통합, 곧 신통, 당장 눈앞에 지어줄 것 같은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누가 작정한 사업이에요? 오세훈이죠.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신통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게임 체인저 같은 이름인데 오세훈 씨가 있어야 진행이 될 텐데요. 재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은 사업도 멈추면 끝장 아닙니까?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으로 내 집 마련하려던 꿈이 뒤통수 세게 맞고 끝나는 겁니다. 누가 신통사업 뒤통수를 치는 거냐? 누구예요? 다음 시장님이죠. 시작도 정부가, 뒤통수도 정부가. 일반 재개발은 주민과 조합이 직접 진행하는 느린 사업이고, 반면에 신통계획은 서울시와 전문가와 처음부터 도와주는 빠른 재개발이라는 건데, 여기서 도와주겠다던 서울시와 전문가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사업에 들은 4시간, 비용 다 날리고 오르는 남의 집값 보면서 속만 태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나는 빌라 주인이 된 상태로 멈춘 겁니다. 그럼 대체 신통기획을 왜 하는 거냐 싶죠. 의도는 좋죠. 사업은 보통 다 이상적이잖아요. 신통기획은 헌집 줄게 새집다오의 패스트트랙 버전입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조합이 처음부터 모두 계획해서 준비하고 절차 하나하나 행정의 승인을 받느라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사업에 숟가락 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균 15, 20년 금방 지나가죠. 하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빨라집니다. 서울시에 치트키가 붙는 거죠. 한마디로 서울시 부스트,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직접 기획에 참여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니까 행정 절차가 줄고 공공과 민관이 합동으로 빠르게 사업 진행한다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보다 3분의 1쯤 시간이 더 걸리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새 집이 짠! 하고는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까지 주면 조합 이익이 늘어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들어보면 나도 하고 싶죠. 신통계획 되게 마음에 들잖아요. 계획대로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애기 낳을 때 이 사업이 들어가서 애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신축 구평에 입주가 딱 막 생각만 해도 설레죠. 이걸 주도한 게 오세훈 시장입니다. 취임하고 2021년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입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가슴이 웅장해지죠. 심지어 18년, 20년 걸린 사업을 12년에 끝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밀어준 사업이 엎어진다. 이거 생각 안 하셨나요? 설마 정부에서 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요? 아유, 이거 정부 아니고요. 서울시입니다. 우리는 뭐 호떡 뒤집듯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거 경험했잖아요. 특히나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흐지부지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에서 밀어줘도 시장이 바뀌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라지고 신통에 올라온 거였거든요. 2012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늙은 단독이나 낡은 다세대를 부수고 보통 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 골목을 보존하고 소규모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취지는 괜찮았다고 해도 이거 하겠다고 뉴타운 대규모 재개발을 대거 해제하면서 25만 30만 가구 수준의 공급 기회를 날렸죠. 그 결과 지금 서울 공급이 멸종이죠. 게다가요, 이 사업 정말 성과가 있었을까요? 완료율이 4.1%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니까 주민 합의만 되면 막 대규모로 절차가 단순해서 빠를 것 같았는데 저도 그때 마지막에 투자할 때 엄청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가 없어요. 동네 분도 심지어 몰라요. 주민 갈등도 여전하고요.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도 안 나고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죠. 심지어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 턱도 없는 규모였고요. 지금 서울시 자료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729개 중에서 완료된 게 4.1%입니다. 공사 중인 것도 3.2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죠.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박원순이 막은 재개발을 풀고 대규모 공급으로 갖고 오는데요. 풀린 재개발이 어떻게 다시 묶여요. 원래 수익률이 없는 동네가 재개발 진도가 잘 안 갔던 거라서 해제된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솔직히 뭐 아니거든요. 박원순이 사라지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잊지 마십시오. 신통기획이라고 다를까요? 이미 신통은커녕 진통기획이라는 욕먹는 중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2탄 꼴 날지 모르는 거죠. 아니야. 신통기획은 달라지는 분 있죠? 아닐걸요. 신통기획 진행률이 딱 0.9%입니다. 2026년 1월 달에 발표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 시민의 눈물을 보면요. 처음 사업계획 발표하고 매년 신통 후보지가 늘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실제 착공은 신통기획 후보지 224곳 중 0.9%입니다. 꽝이죠. 소수점 잘못 찍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실제 착공은 딱 2곳 뿐입니다. 말만 빠르고 실제로는 느린 거네? 아니 느린 게 아니라요. 안 된 거예요. 한 지역마다 따박따박 되면서 결국은 모든 지역이 신통 기획이 되는데요. 문제는 되면 뭐 하냐고요. 진도가 나가는 구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다가오고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이날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0.9% 진행되는 중인데 시장님이 바뀌면 어쩐다? 현 오세훈 시장님이 재선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 후보로 급부상 중인 성동구청장님도 있으시고 지방선거가 지나면 이 신통한 사업이 어찌 될지 진짜 장담 못할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10% 정도 앞서 있다는 게 불안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표 신통기획의 운명도 갈리겠죠. 시장이 연임되는지에 따라 탄력을 받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지거나 최악으로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대책을 잘 보세요. 정부가 발표한 것과 서울시가 진행한다는 것과 재개발이 다 세 개가 따라가는 거 아세요? 자, 그럼 신통기획이 사라지는 순간 서울의 모든 남아있는 재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투표 현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 신중하게 표를 던지셔야 해요.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눈 부릅뜨고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곧 오세훈 씨의 정책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성동구청장님의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 정책을 잘 보면 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공급대책, 시장님이 하는 사업, 그리고 재개발 세 가지가 실은 다 따라가면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돈이 됐으면요 이미 건설회사들이 다 덤볐을 거예요. 건설회사가 유찰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애초에 신통 사업이 그다지 만족스러운 방향은 아닐 것 같다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3년 때부터 수업할 때도 신통, 모아는 웬만하면 불안정할 것 같으니 건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자, 2026년 부동산의 판 제대로 되는 거 잡고 싶다면 황금우주 부동산 함께 해주십시오. 최근엔 진짜 K가 인기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 K-팝 아이돌, 불닭 김밥 같은 K-푸드 등 전세적으로 초대박난 우리나라 부동산도 K입니다. 여러분, 리센치 오늘 30억 거래됐대요. 와, 잠실도 30억대 시대가 완전히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K 양극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 집은 안 올랐는데 무슨 잠실만 미쳐가지고 평당 1억이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K로 가고 있는 게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우치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부동산판에 등장한 K, 아파트별 상승률이 너랑 나랑 갈라져서 움직이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옛날에는 쭉 다 갔어요. 이제는 혼자 가요. 오르는 놈 따로, 안 오르는 놈 따로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흐름이 양극화되어서 K 형태 그래프가 뚜렷해지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진짜인지 매매 가격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아파트 가격 지수예요.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각각의 가격, 물론 서울 시세총의 상위 30개 아파트 등 잘 나가는 아파트 자료를 따로 추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 동향을 들여다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KB부동산 자료를 가져와 보니 아파트 가격 지수가 2023년부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프가 K자 형태로 갈라진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난 폭등장에서는 으다다다 올랐어요. 또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서울 아파트 시세총액 탑 30개 아파트들이 다 같이 상승 흐름을 타고 이후 조정에도 다 같이 심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게 22년 말부터 23년 조정장을 거치면서 각자의 길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K 상승 그래프를 보시면 딱 비싼 게
더 비싸집니다. 이게 바로 보이죠? 서울시세총액 탑 30 그래프는 조정이라 불렸던 2, 3년 전부터 이미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도 바짝 따라붙어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서울의 네임드 아파트들은 사실 조정이라고 해도 별 타격 없이 쭉쭉 올라갔고요. 24, 25년에는 천장을 뚫었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신고가라는데 내 거는 안 오르던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잘 나가는 애들 그 아래를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그래도 조정장을 거쳐서 2025년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아래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 수평선이 그려지고 있죠. 아이고 수평선도 아니고 사실 2021년 무렵에 고점을 찍고 앉아서 지금 반등이라고 그럴 게 없어요. 고점에서 상투 잡고 들어가신 분들의 마음고생이 끝나지 않죠. 그럼 이 부동산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K부동산이 코리아 부동산이 아니라 양극화 부동산의 K가 된 거, 강남 서초 아파트와 나머지 서울 아파트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이 아무 지역도 아닌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각자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서울은 조정지역, 부산은 비조정지역 이래서 약간 체급이나 위치가 다르게 싸우는데 그 동안에 23, 24년은 모두가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산 살 거면 서울 사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다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조정지역이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장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번 장에 없어요. 원래는 1급지, 2급지, 3급지 쪼르르륵 이렇게 따라락 가야 되는데 실거주는 한 놈만 팹니다. 좋은 거 이외에 나머지를 안 사버리는 구간이 되는데 이게 정보화 사회의 핵심입니다. 우린 좋은 걸 아니까 나머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 공급이 역대급으로 부족하고 전국 공급도 2028년 이후에 없을 건데 투자로는 안 사라도 사요. 내가 살 거라면 정말 좋은 것만 사겠다고 돈을 모으고 대출을 땡기고 해서 똑바로 된 것을 한 개를 제대로 사게 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똑바로 한 개를 사는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개를 사면서 투자로 굴리던 이런 패턴이 끝나버렸고요. 투자자들도 채수를 못 누리니까 못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똑바로 된 한 채를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정적이 되건 부정적이 아니건 그냥 수도권 혹은 서울 이렇게 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축 아파트만 봅니다. 23, 24년은 신축의 메인 장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수를 퍼센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이 없는 건 알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주택은 통계청 2024년 자료로 1987만 호. 근데 여기서 아파트만 1297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6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중에 부동산 114의 11월 자료상 서울의 아파트는 172만 6천 호입니다. 전국의 집 중에 10%도 안 돼요. 게다가 여기서 64.4%인 약 111만 호가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이러니 신축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시장에서 귀해지면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서울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인 건 1도 이상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갑니다. 싼 거 싫어. 싼 거를 사는 건 투자자들이 샀어요. 근데 내가 직접 거기에서 리빙할 사람들은 난 좋은 걸 사고 싶어가 되었습니다. 집도 대출로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이 4종 세금을 다 내면서 지방에 추가로 투자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된 똘똘한 한 채로 대출 가지고 산다는 게 30, 40대의 룰이 되었죠. 50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만 30, 40대는 저번 장부터 세뇌됐고요. 그래서 싼 거 여러 개 노답이죠. 그러니 다들 서울 중에서도 비싼 놈으로 가능하면 신축으로 물량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더 쏠리니까 잘 오르던 아파트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부동산을 아무거나 산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살고 싶다 수준의 아파트를 안 사시면 남들만큼도 못 따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미팅 따주세요. KB부동산의 12월 발표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실 1cm가 32억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평균 가격 2배가 상위권 그룹의 가격입니다. 그럼 거기에 3배가 강남의 신축 가격이 맞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는 45억에서 50억, 송파는 32억. 자, 이제 금액대를 딱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1억 원 미만은 나홀로의 가능성이 되게 높거나 별로의 가능성이 높죠.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선도 아파트, 즉 서울시총 탑 30이 확실히 올랐습니다. 답지가 나왔죠. 적어도 11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를 골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첫 번째 결론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 데 별 효과 없는 거 다들 체감하셨죠?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숨이 죽은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유튜브를 보면요. 10, 15 정책에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고 결국 10, 15 대책을 통해서 다들 내린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셨던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100이 넘은 상태로 심지어 현재 117입니다. 100이라고 치면은 솔직히 0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17이 더 올랐잖아요. 그럼 5명 중에 1명이 지금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지표를 보는 방법인데, 이미 우리 주변에 5명 중에 1명은 집을 매수했거나 매수하는 게 확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상승이 확실한 이유 한 방이 있습니다. 저는 금리가 따라 내릴 줄 알았는데 정부가 스텔스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RP를 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부동산, 하반기는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고 5천선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도대체 금리가 안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스텔스 양적 완화를 말한 게 작년 4월 달에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도 뿌렸죠? 이번 2025년도 정부 재정이 무려 작년에 비해서 8.7%인가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갈까요? 정부는 어디한테 돈을 풀어요? 우리나라에게 돈을 풀죠. 그러면 광의의 통화량인 M2가 늘어나고 이 돈이 누군가 잘 버는 사람들이 계속 더 잘 벌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M2 자료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03년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얘기는 결국은 짜장면은 2만 원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어나는 M2가 이렇게 늘어나는 돈이 집값을 밀어 올릴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봤는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강대와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광의의 통화 M2가 1% 증가할 때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38 높아진다고 합니다. 1% 증가하면 1.4%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나왔냐면 딴 지역보다 수도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이제 M2 중 수익증권을 빼고 산출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통계를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통계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예측에서 M2를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제대로 아셨을 겁니다.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우리 느꼈잖아요. M2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왜 그 시절에 그렇게 부동산 폭등이 장난이 아니었는지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 아시죠?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각 정권별 재정이 상승된 퍼센티지와 전국 수도권 아파트 평균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정권 바뀌고 올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벌써 16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더 풀 거고요. 지금처럼 M2가 증가하면 더 빨리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버릴수록 집값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2023년 전에는 M2 증가가 집값 상승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M2 증가가 집값은 상승인데 비싼 아파트만 폭등인 시장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유는 첫 번째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처음에는 비조정 지역이라서 서울을 매수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연속으로 흐르는 매가의 확산이 안 되는 시기가 되었고 이유는 투자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매가 매수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걸로 좋은 상황만 산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국의 모두가 서울이 안 되니까 수도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장이 되었다. 이 상황을 똑바로 아신다면 다들 모두가 잘 되던 성장의 시대가 끝났고요. 고로 K부동산은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우린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곳과 좋은 곳들은 결국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조정되고 산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한 채씩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만큼 안 밀리려면 그런 데를 맞춰서 사야 된다. 그런 K의 위쪽에 꼬트머리라도 사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재정과 아파트의 상승력 그리고 다른 연구 사실들을 앞으로 제가 영상에 진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통계와 자료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년 계획이에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값 뉴스 보면은 진짜 숨막히죠. 9평 몇억, 몇십억. 이게 무슨 자기 돈으로 사는 시장인가요? 아니죠. 다 대출이에요. 주담대 없으면 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2025년 같은 때 보면 이런 뉴스 분위기가 정말 딱이죠. 물가 오르고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자 힘들고. 근데 이러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주담대 다들 갖고 있는 거 맞아? 이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폭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 다 사는 동안 안 사서 벼락거지 됩니다. 괜히 겁먹고 판단 미스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금호출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어디 있는 뭘 사느냐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걸 살 돈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땡겨왔으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능력이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능력 발휘를 잘해서 갚고 있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주담대를 땡긴 분들이 잘 갚고 있는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담대 연체율이란 원리금 상환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2025년은 계속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 중이라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고민이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 연체율이 높습니다. 2021년 말 서울 주담대 연체율이 0.1%였는데 2025년엔 그 3배가 뛰어서 0.3%가 됐습니다. 3, 4년 전보다 주담대 연체율이 무려 3배. 진짜 유튜브 떡밥으로 놓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뉴스로서도 다들 클릭할 겁니다. 이제 부동산 폭망 시그널이 나왔다고 설레발치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비율, 즉 퍼센트를 볼 때는 좀 더 담백하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거를 빌린 사람이 몇 명이나 더 늘었을까? 100명이 빌릴 때 0.1%랑 300명이 빌릴 때 0.1%는 다르겠죠?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가 이자 때문일까? 아니면은 전체 총량이 많아져서일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대출 받은 분들까지 막 연체할 거란 의미일까요? 아니요.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놈의 금리, 작년 이번에만 해도 아주 해자로운 저금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금리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을 하시는 신규 내 집 마련한 분들한테는 이자가 되게 낮았습니다.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때였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광풍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돈 빌렸는데 금리가 높아지거나 혹은 자기 사정상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만약에 연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을까요? 혹은 은행에서 너가 부담대로 못 갚으니까 연체 때문에 내가 차 앞에서 경매로 넘길게 하겠죠. 그런데 이 금액대는 그럼 어디일까요? 싼 금액대예요. 싼 금액대.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없어지고 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어차피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금리가 나름대로 높아져 있는 이 구간대에 대출 심사 통과해서 예전보다 담보가치 적게 대출 받으신 분들까지 연체 위험에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연체되는 분들은 그 전에 고금 밑에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 아파트가 정작 오르지 않은 서울의 낮은 금액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금액이 오르신 분들은 자기가 이자를 못 내는 부분을 매도하고 끝냈을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까지도 안 오른 서울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대출했던 분들은 지금 마지막 털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노도건 금강구 같은 곳에 경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물건들은 왜 나왔을까요? 버티다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거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체되는 물건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물건들을 잡는 가장 좋은 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의 핵심 문제, 대출 총액 규모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거 확인은요, 지난 12년간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꾸준하게 늘었어요. 특히 23, 24, 25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점점 집값이 오르니 집 사는데 동원해야 될 돈도 커졌고 집값이 높아진 만큼 담보력이 커지니까 여러모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신규 진입자들이 늘어나니까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특히 2023, 24, 25년의 주역은 30, 40대입니다. 작정하고 대출을 땡겼어요. 전국적으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집값이 비싼 동네는 당연히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켰죠. 빌린 돈이 많을수록 금리 상승에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렸던 만큼 그만큼 연체율도 동일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 수치가 진짜 부동산 폭망할 값일까요? 아니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동일하게 0.3% 내외입니다. 돈 빌린 사람 1000명 중 3명 정도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잖아요. 997명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다 풀대출 연끌했어도 대다수는 집 사고 돈 잘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요, 주담대 연체율 상승에 쫄 게 아니고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연체율도 동일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3명이라 하면 이 정도면 좀 이해할 만한 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서울만 많이 매수가 되고 대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같이 늘었다면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23, 24년 버틴 분들이나 혹은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매수할 때 일정 비율이 당연하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비율들이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었다. 하지만 1000명 중에 997명은 그다지 문제없이 이자를 잘 갚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였고 2025년부터 DSR이 강화되었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DSR 때문에 더 많이 걸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늘었는데 반대로 이때는 DSR이 강화됐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낸 분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 살 집을 마련한 주택담보대출은요, 무려 신용대출보다도 돈을 잘 갚는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연체율보다 주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규 주택 공급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금리가 좀 변동해도 내가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뽑아서 다들 집을 사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비율상의 구조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지금이 문제가 있는 거는 상승장 직전에 낮은 금액들의 물건들이 자정작용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경매 물건이 노도관 금광구에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경매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서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은 자정작용을 하고, 그것이 저는 경매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는 메인 시장과 한쪽은 이자를 못 내서 연체율이 들어가는 시장, 저는 K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 오르고 나쁜 것들끼리 몰려서 지금 마지막 자정작용을 하는 이런 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해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황금부치 부동산 남택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